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심장부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5년 만에 돌아온 도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한지원.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순진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24살의 여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빌딩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옆얼굴을 비췄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은 그녀의 현재를 대변하듯 온몸에서는 빈틈없는 전문성과 냉철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소란의 근원지인 5명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 기적처럼 태어난 5 쌍둥이였다. 차량이 마침내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진성타워 앞에 멈춰섰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남자. 강태준의 제국이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뱃속에 생명을 품은 채 이 건물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비참함과 절망감이 순간적으로 목을 졸랐지만 그녀는 곧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그 감정들은 무뎌진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더 이상 깊게 찌르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을 뿐. 일어나. 얘들아. 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들이 칭얼거리며 차례로 차에서 내렸다. 한지원은 5 아이의 손을 야무지게 붙잡고 진성타워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드넓은 로비는 그 위용을 자랑하듯 정적과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공간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미모의 여성과 마치 유치원 소풍이라도 온 듯한 5명의 아이들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은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과 반짝이는 조명에 잠시 주눅이 드는가 싶더니 곧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우와, 엄마, 여기 천장 엄청 높아요. 셋째 아들 민준이 속삭임과는 거리가 먼 목소리로 외쳤다. 그 옆에서 첫째 딸 서연이 쉿. 민준아, 박물관이 아니잖아 라며 꼬마 어른처럼 주의를 주었다. 막내딸 서아가 지원의 바지자락을 꼭 붙잡고 커다란 눈을 굴리는 동안 장남 민규와 둘째 민혁은 벌써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월의 시선을 빼앗겼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아이들은 또 뭐고? 진성그룹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끼어든 것과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1~2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정중하게 접근하려 했지만 지원이 풍기는 당당하고 서늘한 기세에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로비 중앙에 멈춰서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 엘리베이터 홀 너머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그곳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처럼. 같은 시각, 진성타워 최상층 회장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중요한 인수합병건을 두고 임원들과 치열한 전략 회의를 벌이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얼음 왕좌의 주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 오래였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던 중 비서실장인 최 실장의 태블릿에 긴급 알림이 떴다. 평소라면 회의 중 사소한 보고는 감히 올리지 못할 최 실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회장님, 잠시 로비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짜증스럽게 구겨졌다. 중요한 흐름이 끊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였다. 로비에 폭탄이라도 터졌나.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직접 보시는 것이 라고 말끝을 흐렸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 같이 보지. 1층 로비 메인 카메라. 연결해. 그의 지시에 따라 회의 자료가 떠 있던 스크린이 즉각 로비의 전경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저 웅성거리는 사람들만 보였다. 하지만 카메라가 중앙으로 줌인되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스크린 가득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칼,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차가운 눈빛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누가 봐도 그녀의 아이들인 듯한 5명의 작은 생명체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에 의아해했지만 강태준의 표정을 보고는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만년필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강태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지원. 그 이름 석자가 5년 만에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5년 전 어머니의 서슬퍼런 반대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차갑게 내쳤던 여자. 비를 맞으며 애원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애써 외면했던 자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야망에 흠집을 내려는 그저 그런 여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감히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5.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들 속에서 태주는 기시감을 느꼈다. 자신과 꼭 닮은 고집스러운 인매, 날카로운 눈초리, 특히 자신을 똑바로 닮은 눈을 가진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마치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듯이 로비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5년 전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태준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총수의 이례적인 반응에 주목하고 있었다. 태준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회의는 잠시 중단하지. 최 실장.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내 사무실로, 아니, 접견실로 안내해. 아니, 안 돼. 보안팀에게.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쫓아내야 하는가. 그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비에 서 있는 한지원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건물 전체를, 그리고 저 꼭대기에 앉아 있을 한 남자를 완벽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었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선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비추고 있을 수많은 카메라 중 하나를 향해, 정확히는 그 카메라 너머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강태준을 향해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5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자의 여유이자 이제 막 시작될 폭풍의 전조였다. 진성타워 50층. 강태준의 사무실보다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명예회장실. 그곳은 바로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진성그룹의 태호라 불리는 강은희 여사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그룹의 전면에 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실권자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눈앞의 순백색 난초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섬세하게 잎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한 평온은 비서실 직속 라인을 통해 들어온 긴급 보고 한 줄에 깨졌다. 로비에 5년 전 그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아이 5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강 여사의 손길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지원, 감히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 이름이었다. 5년 전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그 천박한 계집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던가. 임신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태준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병원까지 매수하며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아이를 5이나 데리고 나타나다니. 강 여사의 입가에 냉혹한 조소가 어렸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감히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그녀는 태준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보안 총괄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층 로비에 쓰레기들이 들어왔더구나. 태준이 눈에 띄기 전에. 조용히. 하지만 다시는 이 문턱을 넘볼 수 없게 확실하게 치워버려. 당장. 하지만 강 여사의 명령은 이미 한 발 늦고 말았다. 최상층 회의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로비의 광경을 목격한 강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임원들의 당혹스러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회의 종료라는 한마디 말만 남긴 채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필 지금 그녀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가? 5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한지원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조사 보고서와 임신은 거짓이라는 병원 진단서를 그는 기꺼이 믿었다. 그것이 자신의 야망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크린으로 본 그녀는 5년 전에 순진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그가 알던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자신과 닮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존재감.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만약 5년 전 모든 것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고 그녀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내버린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다.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의 모든 공기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로비의 혼란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켰다. 마침 강 여사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한지원에게 접근해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약속이 없으시다면 즉시 퇴거해 라며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였다. 강태준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다. 그 손, 당장 치우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 물러섰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룹의 총수와 정체불명의 여인 그리고 5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5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빗속에서 애원하던 그녀의 눈물, 임신했다는 그녀의 절규,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내뱉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 그는 지원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주는 아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5 쌍의 눈동자. 그 중에서도 유독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한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이 생긴 아이. 그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작은 손을 놓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마치 엄마를 지키려는 작은 기사처럼. 강태주는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 저 눈은, 저 고집스러운 인매는 명백히 강태준 자신의 것이었다. 한, 지원. 그가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원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진성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지진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진성타워의 심장부에서 맹수처럼 서성거렸다. 50층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혼란스러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로비에서의 충격은 그의 철저하게 통제된 세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지원.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5 아이들의 존재였다.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그 아이의 얼굴은 지난 5년간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책상 위에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집어 벽난로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당장 들어와.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었다. 몇 초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최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태준의 오른팔이자 그룹 내 가장 유능한 정보통인 그는 태준의 혼란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한지원.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질문이었다. 아버지. 누구인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임무는 평소의 기업 비리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회장의 사생활. 어쩌면 진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어디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명예회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야 할 사안인지.
조심스러운 최 실장의 물음에 태주는 맹렬하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머니는 절대 몰라야 해. 이건 내 명령이야. 최 실장. 자네가 가진 모든 자원,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합법, 불법 가리지 말고 24시간 주지. 내가 납득할 만한 첫 번째 보고서를 가져와.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제구 꼭대기에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그 시각. 한지원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지던스 더 힐의 펜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있었다. 진성타워에서의 소동이 무색하게 그녀의 공간은 완벽한 평온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이탈리아에서부터 함께한 전문 보육 교사와 함께 별도의 놀이방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다. 지원은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 잔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저 멀리 도시의 야경 속에서도 유독 오만하게 빛나고 있는 진성타워를 바라보았다. 5년 전 그 건물에서 쫓겨나던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으로 강태준의 차를 막아서며 임신 사실을 알렸던 자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경멸의 눈초리와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라는 잔인한 물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강은희 여사의 무자비한 처리. 병원에서는 상상 임신이라는 모욕적인 진단을 받았고 손에 쥐어진 약간의 돈과 함께 한국을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절망은 여전히 심장을 아리게 했지만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지옥이자 기회였다. 혼자라는 절망 속에서 5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죽음 대신 복수를 선택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독하게 버텼다. 밀라노의 혹독한 학계에서 살아남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자신만의 건축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아리아를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태블릿이 울렸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친구 알베르토였다. 지원, 방금 뉴스 속보 봤어. 진성타워 로비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표정들이던데 네가 계획한 조용한 귀환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묻어났다.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폭탄은 맞지. 알베르토. 하지만 터지기 직전의 폭탄. 강태준이 직접 보게 하는 게 내 계획이었어.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설계 도면을 가리켰다. 송도에 건설될 프로젝트 오로라 말이야. JID 진숭 인터내셔널 디자인가 가장 탐내는 사업이지. 그들이 우리 스튜디오 아리아를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진성타워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지극히 계산된 도발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진성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정면으로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로 2가지 무기를 모두 손에 쥔 채 새벽 3시 강태준은 여전히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첫 번째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보고서는 두껍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강타했다. 한지원, 5년 전 밀라노로 출국.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 건축학 석사, 최우수 졸업. 3년 전 스튜디오 아리아 설립.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들은 4년 10개월 전 밀라노의 한 사립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5 쌍둥이. 출생증명서상 아버지는 미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빼앗아 들었다. 미기재. 그 세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다. 5년 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 시기.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뿐인가? 아버지가 누군지. 그동안 만난 남자는 없는 건가?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사생활은 극도로 깨끗했습니다. 스캔들이나 연애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학업, 일, 그리고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5년 전,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그것도 5이나, 지옥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강은희 여사는 5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로비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들 강태준이 감히 보안 요원들을 물리치고 한지원과 대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그 작은 아이 태준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의 모습까지.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고 5년 만에 망령처럼 돌아온 것도 모자라 아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으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을 줄이야. 하지만 어림없지. 강 여사는 즉시 진성그룹의 홍보실장이자 자신의 충견인 인물을 호출했다. 그녀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지금 당장 내가 신세를 졌던 언론사 몇 군데에 연락해. 이탈리아에서 온 미혼모 디자이너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뿌려 5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재벌 총수의 눈에 띄려 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여자로 만들어 스튜디오 아리아라는 이름도 거론해 한국 시장에 발도 붙이기 전에 저급한 스캔들로 매장시켜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난초를 돌볼 때와는 정반대로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여론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잘 알았다.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몇몇 연예 매체와 타블로이드지의 온라인판에 익명으로 포장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독 5년 만에 귀환 세계적 건축가 A씨, 5 아이와 함께 재벌 총수 B씨 앞에 나타난 사연.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악의적인 추측을 섞어 놓았다. 그녀를 성공한 건축가라 치켜세우는 척하면서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하필이면 진성타워에 나타나 총수와 대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녀를 신데렐라를 꿈꾸는 기회주의자 혹은 과거를 빌미로 한몫 챙기려는 여자로 몰아갔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의적인 추측들로 들끓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으로 그 기사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곁에는 알베르토가 긴급히 보내온 프로젝트 오로라 관련 최종 수정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기사를 읽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5년 전이었다면 이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절망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지원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강은희 여사의 공격이
예상보다 빠르고 뻔하다는 것에 실망할 정도였다. 알베르토, 계획대로 진행하죠. JID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야 할 이유.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됐네요. 그녀는 홍보팀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설 준비를 했다. 다음 날, 한지원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이 주최하는 건축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이미 스캔들로 달아오른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사적인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중심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철학이 담긴 혁신적인 디자인을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한지원 대표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대표님의 건축 철학만큼이나 어제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관심이 많습니다. 5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진성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원은 질문한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건축가 한지원으로 섰습니다. 제 사생활이, 특히 제 아이들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만 요란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제 아이들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탈리아에서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동시에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실력으로 프로젝트 오로라를 따내기 위함입니다. 저의 사생활이 아니라 저의 작업으로 저를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강은희 여사가 의도했던 기회주의자 미혼모 이미지는 순식간에 역경을 딛고 성공한 슈퍼맘 건축가 이미지로 뒤바뀌었다. 대중은 그녀의 당당함과 전문성에 열광했다. 오히려 익명으로 그녀를 공격했던 언론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 배우에 진성그룹이 있다는 의혹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조급한 공격은 오히려 한지원의 귀환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셈이 되었다. 한편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당당한 인터뷰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가 저렇게 강인한 여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그녀를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였다. 그는 최 실장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다. 5년 전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던 산부인과 그 병원은 진성그룹의 의료재단 소속이었다. 그리고 당시 상상 임신 진단을 내렸던 의사는 공교롭게도 진단 직후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태준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로비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 출생증명서에 붙인 미기재, 그리고 진성재단 소속 병원의 의심스러운 진단.
그는 더 이상 최 실장의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다. 5년 전, 내가 한지원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그날 밤, 내 일정과 동선,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의 모든 지시 사항을 담은 보안팀 기록, 전부 가져와 1급 기밀 해제한다. 그는 알아야 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일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분명히 그는 한지원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 강은희 여사가 직접 그 병원 원장과 독대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직후 한지원의 진료 기록이 상상 임신으로 수정되었다. 강태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그녀는 정말로 임신한 상태였다. 자신의 아이를, 그런데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아니, 어머니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가 5이나 낳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같은 시각, 강은희 여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고 있었다. 여론전의 참패였다. 한지원은 더 이상 5년 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교활한 여우가 되어 돌아왔다. 어리석은 것들, 기사 하나 제대로 못 써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녀는 홍보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위기가 여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해야 했다. 더 이상 여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지원 자체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태준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 실장이 몰래 가져온 5년 전 한지원이 빗속에서 자신에게 애원하던 모습이 찍힌 주차장 CCTV 캡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아니, 괴물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샘플이 필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심리전은 이제 끝났다. 실질적인 증거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 실장의 정보망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자부했지만 이번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웠다. 한지원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아이들의 동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전문 보디가드와 이탈리아에서부터 동행한 보육교사가 한시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강은희 여사의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그보다 더한 위협 강태준의 접근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최 실장은 그녀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완벽한 통제하에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회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한지원이 프로젝트 오로라 부지 답사를 위해 외출한 사이 보육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레지던스 내의 사설 키즈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인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최 실장의 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그곳에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 잠입해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주시했다. 특히 강태준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은 첫째 민규와 둘째 민혁.
두 아들은 유난히 활동적이었다. 그들이 미끄럼틀과 볼풀장을 오가며 격렬하게 노는 사이 한 아이가 마신 주스컵과 그가 가지고 놀던 모자를 수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최 실장은 샘플을 들고 곧장 진성의료재단 산하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병원장이나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강태준의 지시로 연구소장에게 직통으로 연락했다. 회장님의 직속 명령입니다. 오늘 밤 안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은 일개 기업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회장 직속 명령이라는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강태준의 머리카락 샘플은 이미 그의 집무실 빗에서 채취해 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뿐이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일정표와 한지원의 출국 기록, 그리고 최 실장이 보고한 밀라노에서의 출생 기록을 수없이 교차 대조했다.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았다. 그가 그녀를 내쳤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개월 후 5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기만에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강은희 여사는 단순히 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 진성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생명들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새벽 4시,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디지털 파일도 아닌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친자 관계 확인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단호하게 찍힌 숫자 99, 999. 강태준과 검체 대상자 민규. 5세 추정 간의 부자 관계가 성립함. 강태준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 그는 보고서를 구겨쥐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발끝부터 차오르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5년 전, 빗속에서 애원하던 그녀의 얼굴, 임신했다는 그녀의 절규, 그리고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라고 경멸하며 내뱉었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짓밟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괴물이었고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거대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이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쩍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최 실장의 만류도 뿌리친 채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차를 몰아 한지원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더 힐로 향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스포츠카는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둠을 갈랐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만나서 확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되돌려야 했다.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히레로비 보안팀은 새벽에 나타난 진성그룹 회장의 흉흉한 기세에 눌려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해 마치 집을 부술듯이 배를 눌러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다.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실크 가운 차림이었고
방금 전까지 작업을 한 듯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이 아닌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뒤로 아이들의 방에서는 희미한 수면 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 왜 숨겼냐는 원망. 그는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이들이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피를 토하는 듯한 확인이었다. 한지원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강태준 회장님, 5년 전에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이 부정했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나. 한지원만의 아이들. 강태주는 그녀의 냉담함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속았어. 어머니에게, 모두에게 속았어. 내가 몰랐어. 제발. 하지만 지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슬픔 대신 오직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의 무지가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위해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그 대가를 이제 와서 치르기 싫다고 애원하는 겁니까? 그녀는 태블릿으로 프로젝트 오로라의 설계도를 띄웠다. 당신이 원하는 게 용서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줄 수 없고요. 난 당신을 용서하러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증명하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러 온 겁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려 했다. 다시는 이 시간에 내 허락 없이 이 집 문을 두드리지 마시죠. 다음번에 뵐 때는 공적인 자리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오로라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신의 JID가 내 스튜디오 아리아에 참패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태주는 5년 전 그녀가 느꼈을 절망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가 되어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강태준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5년 전의 오만한 후계자나 지난 며칠간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새벽 내내 닫힌 문 앞에서 한지원이 쏟아낸 차가운 경멸을 되씹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의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기꺼이 진실을 외면했었다.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자신의 어머니, 강은희 여사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50층 명예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선 아들의 흉흉한 기세에 아침 명상을 하려던 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무슨 무례함이냐. 태주는 그녀의 책상 위에 유전자 감식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99. 999. 회장님이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 하셨던 제 아이들입니다. 5이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강 여사는 보고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그녀의 혼란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더 격분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게냐,
그 천박한 계집애 거짓말에 놀아나. 이제 와서 애비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한지원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들은 진성의 수치다. 네가 속은 거야. 그 여자가 5년 동안 널 속이려고 작정하고 판 함정이라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 유전자 검사. 그것도 그 여자가 심어둔 함정일 뿐이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아니, 현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려 했다. 태주는 기가 막혀 웃었다. 함정 어머니가 5년 전에 심어둔 그 병원 의사처럼 말입니까? 제가 모든 걸 알아냈을까봐 두려우십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두 사람의 격렬한 대치는 태준의 패배로 끝났다. 강 여사는 아들의 죄책감을 비웃으며 그가 결코 자신을 법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진성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은 곧 진성그룹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강 여사는 아들이 집무실을 뛰쳐나간 후 즉시 플랜 B에 돌입했다. 숨길 수 없다면 파괴한다. 그녀는 법무팀장과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호출했다. 지금 당장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친자 사칭 및 협박으로 그 여자가 5년 전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며 이제 와서는 5 아이를 이용해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려 한다고 몰아가. 그녀는 단순한 여론몰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의 상속권 꿈도 꾸지 못하게 해. 그 아이들은 사생아이며 한지원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낳은 아이들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내 그 여자의 평판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건축가로서의 생명도 끝장내버려 프로젝트 오로라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지. 강 여사는 진성그룹의 모든 법적, 재정적 힘을 동원해 한지원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지원이 아무리 강해졌다 한들 거대한 진성이라는 제국 앞에서는 한낱 개인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은희 여사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법적 공방은 시간이 걸린다. 그녀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5년 전 그 의사를 해외로 연구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추방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여론전은 실패했다. 더 확실한 경고가 필요해. 한지원. 그 여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제발로 한국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아직은. 하지만 그 어미는 사고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운전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 않겠나. 경고만 하라고. 확실하게. 그날 밤 한지원은 프로젝트 오로라 부지 답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적한 고속도로. 그녀가 탄 세단 뒤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위협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속 차량이라 생각했지만 트럭은 차선을 넘나들며 의도적으로 그녀의 차를 위협했다. 헤드라이트가 룸미러를 통해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거대한 차체가 그녀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려 했다. 경적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지원은 5년 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었지만 트럭은 집요했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트럭이 그녀의 차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차는 중심을 잃고 스피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에야 겨우 멈춰섰다. 지원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저 멀리 덤프트럭이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은희 여사의 노골적인 살해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부서진 차를 겨우 몰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강 여사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직접 죽음의 위협을 겪은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공포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건축 설계도면이 아닌 지난 5년간 그녀가 처절하게 모아온 강은희 여사의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한 중년 남자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다. 5년 전 그녀에게 상상 임신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바로 그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한적한 카페에서 알베르토가 고용한 탐정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강은희 여사의 지시였습니다. 진성의료재단의 지원을 빌미로 저에게 한지원 씨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임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다태아. 하지만 저는 제 경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이 증거를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다. 강은희 여사가 자신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한 바로 오늘 그 최후의 순간이 온 것이다. 진성그룹의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 투자자들과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 그리고 소액 주주들까지 거대한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수많은 인간의 열기,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JID의 프로젝트 오로라 수주 실패와 그보다 더 은밀하게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던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이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태주는 지난밤 한지원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처절하게 거절당한 이후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잿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제국, 혹은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실장에게 이미 모든 것을 지시해둔 상태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그의 맞은편, 주주석 가장 앞줄 중앙에 앉은 강은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며 자신에게 반항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그 일시적인 반항을 한지원이라는 요물에게 잠시 홀린치기로 치부했다. 오늘 그녀는 이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아들을 잘못된 길에서 구원하고 감히 진성의 안주인이 되려 했던 그 천박한 여자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예정대로 지루한 재무 보고가 끝나고 프로젝트 오로라 수주 실패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JID의 대표가 단상에 올라와 경쟁사의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설계안과
예산 문제를 핑계로 대며 횡설수설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혁신적인 설계안이 바로 한지원의 것임을 알기에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강은희 여사와 사전에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한 거물급 주주가 손을 들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설계안이나 예산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준 회장 문제는 당신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며칠 전 그룹 로비에서 벌어진 그 해괴한 소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본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을 끌어들여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프로젝트 오로라 같은 중대 사업을 의도적으로 경쟁사에 넘긴 것은 아닙니까?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더 큰 소음으로 폭발했다. 해명하라. 사생활이 경영을 망쳤다. 사퇴하라. 온갖 고함이 강태준에게 쏟아졌다. 그는 이 모든 비난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설계한 함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 여사가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부풀리고 그것을 JID의 실패와 엮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을 강은희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비통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연기했다. 주주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이 모든 사태는 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으로 향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 나와 아들의 옆에 서는 대신 아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섰다.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그리고 진성의 창업주 정신을 이어받은 명예회장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닌 냉혹한 심판자의 그것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룹의 안정을 해치고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이 시간부로 진성그룹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닌 선고였다. 강 여사는 아들이 자신의 핏줄인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반항하려 했던 그 순간 아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 대신 자신이 다시 한번 진성의 왕좌에 앉을 계획이었다. 주주들은 숨을 죽였다. 태우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쿠데타의 현장이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깨달았다. 그녀는 한지원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증오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뜻대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소한 한지원과 아이들의 안전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항복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쾅쾅. 회의장 뒤편의 거대한 이중문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두드려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최종 사업자인 아르테미스 컨소시엄의 총괄이사 알베르토와 서류 가방을 든 10여 명의 변호인단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주주 총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는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강 여사의 수족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주주들 사이에 중앙 통로를 걸어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단상으로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강 여사의 쿠데타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강은희 여사의 정면에서 멈춰섰다. 알베르토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진성그룹 주주 여러분, 저희는 아르테미스 컨소시엄의 공식 대표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파트너로서 진성그룹의 심각한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함입니다. 강은희 여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 아닌 국제적인 비즈니스 문제로 판이 바뀌고 있었다. 알베르토는 말을 이었다. 진성의 JID가 탈락한 것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명백히 강은희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아 저희의 핵심 파트너인 스튜디오 아리아의 한지원 대표를 협박하고 그녀의 설계도를 훔치려 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거짓말감이 어디서 음모를 강 여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한지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음모요 지원은 강 여사가 서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을 장악했다. 5년 전, 제가 당신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저를 꽃뱀이라 부르며 제 인생을 음모로 몰아갔죠. 강은희 회장님. 그녀는 단상 아래의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왜 5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재벌 총수를 협박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장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6장에서 확보했던 이탈리아에서 만난 그 의사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었다. 저는 강은희 여사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진성의료재단의 지원을 빌미로 한지원 씨는 분명히 다태아 임신 상태였지만 저에게 상상 임신이라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의사의 울먹이는 고백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강은희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틀거렸다. 조작이야. 저건 딥페이크라고. 저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야. 저녀는 5년 전에도 거짓말을 했어.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은 그러나 그녀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태후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나섰다. 그는 한지원 곁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저 영상은 진실입니다. 그는 강은희 여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 99%.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모두가 이 끔찍한 막장극의 다음 대사를 기다렸다. 강태준은 다시 주주들과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 어머니, 강은희 여사께서는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되자 그저께 밤 한지원 대표를 또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강태준은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것은 한지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어두운 고속도로. 거대한 덤프트럭이 그녀의 차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갓길로 처박아 버리는 끔찍한 순간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영상이 끊겼다. 여성 주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사고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 어미는 확실하게 경고만 하라고. 방금 전까지 조작이다라고 소리치던 강은희 여사의 그 차갑고 정제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은희 여사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제국이 바로 그 제국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잔인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강 여사의 사설 경호원들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최 실장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다. 강은희 씨, 살인 미수교사, 증거 인멸 및 조작,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강은희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단 한 번도 한지원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눈은 오직 자신의 아들 강태준만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에게 당한 가장 처절한 배신감이었다. 감히 네가, 내가 낳은 네가. 한지원은 그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5년간의 지옥이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만이 차가운 공허함과 함께 가슴을 채웠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우 강은희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주주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한 글자라도 더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단상 위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섰던 한지원과 강태준은 잠시 정지된 시간 속에 놓인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는 자신의 가장 추악했던 진실을 제 손으로 고백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닌 부서진 파편들을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알베르토와 변호인단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 아래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질문을 뚫고 묵묵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강태준은 텅 빈 의자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끌려나간 문과 한지원이 사라진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였다. 아니, 5년 전 그가 버렸던 것들이 이제야 끔찍한 이자를 붙여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고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긴급 이사회는 장례식장과도 같았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이사들 앞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해임안을 직접 상정했다. 저는 오늘부로 진성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이사들이 술렁였다. 그들은 당연히 그가 버틸 것이라, 혹은 이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경영인으로서의 야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의 속죄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는 이사들 앞에 유전자 검사 보고서와 5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 아이들은 제 법적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 이 아이들을 즉시 강씨 가문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진성그룹의 합법적인 상속권자임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스캔들의 장본인들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하자는 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단호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이들의 상속권은 제 개인 재산이 아닌 별도의 신탁기금을 통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강은희 명예회장님의 동결된 자산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가로 아이들의 미래를 요구했다. 이사들은 회장의 사퇴와 아이들의 상속권을 맞바꾸는 이 마지막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진성 스캔들로 연일 뜨거웠다. 강은희 여사는 살인 미수교사, 증거 조작, 횡령 및 배임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항소했지만 아들이 직접 제출한 증거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길은 없었다. 강태준 역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제야의 인사가 되었다. 한지원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부지인 인천 송도에 머물렀다. JID가 빠진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스튜디오 아리아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건축가 한지원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대신 공사 현장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며 밤낮으로 도면과 씨름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진성그룹의 여인이라는 꼬리표 대신 프로젝트 오로라의 총괄 디자이너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최 실장이 그룹의 안정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강태준은 1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진성타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죗값을 치르며 살았다. 그는 한지원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만 매달 법적으로 인정된 양육비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묵묵히 보낼 뿐이었다. 이야기는 동화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용서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렀고 한지원은 5년간의 지옥을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으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왔을 뿐이다. 그들 사이에는 5명의 아이들.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연결고리만이 존재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서울 숲의 한적한 잔디밭. 5년 전보다 훨씬 더 밝고 씩씩하게 자란 5아이가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들은 엄마의 냉철함과 아빠의 고집스러움을 반반씩 닮아 있었다. 한지원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운 그늘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먼 발치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는 감히 그녀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기나긴 속죄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그때 아이들 중 아빠를 가장 많이 닮은 첫째, 민규가 공을 차다 말고 그를 발견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원의 눈치를 한번 살폈다. 지원은 그저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규는 작은 결심을 한 듯 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저기요. 아이는 아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 주워주세요. 민규가 발밑에 떨어진 공을 가리키며 수줍게 말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공을 집어들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작은 생명체.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여기. 그가 공을 건네자 민규는 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5년 전 로비에서 그가 보았던 자신과 똑 닮은 그 웃음이었다. 아이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뛰어갔다. 태준은 일어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한지원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용서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진성그룹을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폭풍은 끝났고 이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5아이들. 그들이 바로 이 잔인하고도 질긴 운명의 유일한 미래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놀려 저 멀리 웅크리고 앉은 남자의 뒷모습과 그를 향해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